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우리 노후의 가장 큰 안전판이지만 가장 큰 불안이기도 한 연금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세 개를 아우르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연금의 통합 구조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법 개정안까지 염두에 둔 밑작업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이렇게 연금 세 가지를 합쳐서 보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최초로 기초, 국민, 퇴직연금 3자 간의 관계와 구조 개혁을 염두에 둔 연구에 착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3개 연금 중에서 기초국민연금, 국민퇴직연금, 기초퇴직연금 각 2개 간의 관계만 다룬 선행 연구만 있었다면서 새 연금 간을 효과적으로 최적화된 역할 분담을 단편적 미세 조정이 아닌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상호 보완을 하면서 발전해온 연금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두 제도는 유기적인 연계가 없을 뿐더러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성까지 짚었습니다. 네, 또 마침 최근에 개인별로 흩어져 있는 퇴직연금을 모아서 국민연금이 운용하자라는 아이디어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면서 새 정부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움직임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정합성을 보겠다는 답은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줄이면서 취약계층 더 드리고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한 100% 소득별연금으로 가고 현 정부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기금화든 상당한 의지가 있다 보니 복지부도 코드 맞출 겸 여당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혜 의원은 노사 공동수탁법인을 설립해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분리돼 국민연금공단도 그 운용 주체 중 하나로 참여하도록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퇴자들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현재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국회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에는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일단 현행 제도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소득 역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감사원은 사적연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입법도서처도 건보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면 노후 빈곤이 심화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건보공단의 이야기대로 평균 연금 소득이 70만 원도 안 되는데 여기다 건보료를 또 뗀다면 소비자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발의됐다는 개정안은 뭡니까? 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으로 대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현행 운영 방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위법 소지를 없애고 저소득 연금 생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사적연금 부과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과 불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불안감 속에서도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갔고
연초에 침체됐던 소비는 정부의 추경과 함께 회복 흐름을 보였죠. 이런 와중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또 내년 예산에서 주목할 점까지 연달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일단 지난달의 경기 상황은 좋았습니다. 소비가 살아났고 생산과 투자까지 늘면서 이른바 트리플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불안 요소가 있었다는데 이 부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일단 지표상 전체적인 수치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산업 생산 지수가 114.4로 전달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5%, 지난해 7월 대비 2.4% 늘었는데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설비 투자도 6월 대비 7.9% 늘었는데 이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입니다. 네, 그런데 세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불안 요소가 있었다면서요.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네,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전달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우선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전달 대비 각각 7.3%, 7.7%씩 줄었습니다. 특히 7.3%의 생산 감소율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통계청은 7월 휴가철과 부분 파업, 미국 전기차 공장 현지 생산 등 관세 발효 효과가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생산과 수출 모두 전달 대비 3.6%, 6.7%씩 줄었는데요. 반도체 생산이 3.6% 감소한 것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입니다. 한편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 기성도 전달 대비 1% 줄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앞선 경기 지표와 반대로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주택 공급과 연관된 지표가 일제히 악화된 모습인데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우선 3대 지표의 수치가 어땠습니까? 네, 올해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2만 4천여 호로 지난해보다 13%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착공 후 2, 3년 뒤 입주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 전체 착공이 줄면서 중장기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7월만 두고 봤을 때 서울 착공은 650호에 그쳐 1년 전보다 66% 크게 줄었습니다. 전국 인허가와 분양 실적도 감소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국 인허가는 15만 4천 호로 10% 줄었고 분양도 27.7%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야 공급난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방은 이미 공급해 놓은 게 악성 재고로 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은 2만 7천 호로 전달보다 1.3%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건물이 다 지어졌지만 지역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을 말하는데요. 악성 미분양의 84%가 지방에 있는 주택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정부도 악성 미분양 줄이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LH가 다음 달 1일부터 지방 악성 미분양 2차 매입 신청을 받고 기존보다 3천 가구 늘린 8천 가구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다주택 중과에서도 대외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년에 살림 계획을 내놨습니다. 예산안의 총 지출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었습니다. AI와 미래 산업의 재정을 몰아주고 성과 없는 사업은 없앴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 임기 말에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 대비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늘어난 재원은 AI와 신산업, R&D에 투자합니다. 로봇 자동차 같은 산업 분야와 생활 밀접형 제품 300여 개의 AI를 적용하고 AI 인프라 조성, 인재 양성에 총 10조 1천억 원을 씁니다. R&D에는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을, 미래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피지컬 AI에서
성과를 한두 개라도 내기 시작한다면은 잠재 성장률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 성장 그리고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재정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 성과 없는 사업은 없애거나 대폭 줄여 27조 원을 아낍니다. 예를 들어 부실기업 지원은 줄이고 집행률이 낮은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사업도 축소합니다. 해외 원조 예산도 1조 원 넘게 깎았습니다. 추경으로 지원된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바우처도 1조 원 가까이 줄여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도 쓰는 돈이 크게 늘면서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4%, 국가채무 비율은 51.6%까지 오릅니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을 신경 써야 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신용 등급을 2단계만 떨어뜨려도 국제금융 위기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이 58%까지 오른다고 전망했지만 이마저도 성장률 2%를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AI와 신산업 투자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재정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지난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와 비슷한 이재명 정부의 청년 미래적금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한 달에 최대 6만 원만 내면 월 20만 원어치의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교통패스도 새롭게 출시됩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생활에 밀접하게 쓰일 예산들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별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일단 청년 미래적금,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들이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부하면 만기 때 2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월 납입액에 정부가 6% 또 12%씩 지원금을 주고 은행 이자도 붙습니다. 6%가 지원되는 일반형으로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0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3년 근속 조건이 붙은 우대형 가입 시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7,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월 납입액이 크고 가입 기간이 길어 중도 해지가 이어지고 있는 청년 도약 계좌를 반면교사 삼아 납입액과 만기까지의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패스도 새로 나온다면서요? 네, 대중교통 정액 패스라는 건데요. 월 5만 원에서 6만 원만 내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어르신, 다자녀 부모, 저소득자는 일반 승객보다 조금 덜 내도 되고 GTX나 광역버스까지 타려면 월 9만 원에서 10만 원가량만 내면 됩니다. 주 4.5일제 도입을 독려하는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최대 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주 4.5일제를 도입한 후 신규 고용까지 하면 최대 80만 원의 고용 창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만 7세까지만 지급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는 만 8세 이하로 높아지고 지역별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00억 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렇게 제재가 결론이 나면서 개인정보위에 접수를 했던 소비자들의 분쟁 조정도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혜 기자, 일단 현재까지 분쟁 조정 신청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네, SK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희망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집단 분쟁 조정 건수는 3건, 현재 2천여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610건에 달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들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보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 분쟁 조정 절차가 정지됐었지만 어제부로 처분 절차가 끝나면서 분쟁 조정 절차도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분쟁 조정 신청은 열려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방통위통신분쟁조정위는 이미 지난 21일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통신분주위에는 지난 7월 14일로 끝난 SKT의 해지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너무 짧다. 또 유무선 결합 상품에 대한 해지위약금도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분주위는 이에 대해서 연말까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하고 결합 상품에 대해서도 회사가 위약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SKT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 분주위의 조정안을 수령할지 여부를 다음 주까지 정해야 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공공기관과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전문적인 민간 운용기관에 맡기는 연기금 투자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자금이 68조 원 규모로 큰데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에게만 운용 기회를 주다가 증권사에도 최근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 첫 입찰이 이루어졌는데 KB증권은 입찰에 나섰지만 유력 경쟁 후보였던 NH투자증권은 입찰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크니까 증권사들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도 경쟁을 같이 했겠죠. 입찰 결과 어땠습니까? 네, 금융투자와 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에 마감한 연기금 투자풀 입찰 경쟁에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그리고 KB증권이 참여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존 주관사인데요. 지난 2월 투자풀의 운영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연기금 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고 증권사의 주관사 진입을 허용하면서 KB증권이 처음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연기금 투자풀은 공공기관과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관 운용사가 통합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투자풀의 총 수탁권은 올 6월 말 기준 68조 2,600억 원으로 지난 5월 말에는 약 76조 5,70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주관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해당 기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공을 들여왔던 NH투자증권은 입찰 서류도 못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KB증권과 함께 입찰을 준비했던 NH투자증권은 결국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는데요. 당초 입찰 요건 중 하나인 일반 사무집합투자업 라이선스 등록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라임과 옵티머스건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사실상 입찰전에서 제외됐습니다. 향후 NH투자증권을 제외한 새 입찰 업체 중 상위 2개사가 주관 운용사가 될 전망인데요. 오는 9월 말 기술평가가 이뤄진 이후 10월쯤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3시 기준 0.3% 내린 3,185포인트 내외에서 코스닥 지수도 0.2% 내린 790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 주간 종가보다 6원가량 오른 1,389선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2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한 달간 국세가 42조 6천억 원 거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4천억 원 증가했고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232조 6천억 원으로 23조 8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가 47조 4천억 원 거쳐 지난해보다 1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전체 국세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2분기 해외 투자가 직전 분기보다 8%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말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잔액이 약 645조 원으로 석 달 새 약 50조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30조 원 넘게 늘어 가장 컸고 외국 채권도 약 13조 원 늘었습니다.